자, 23번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죠. 저희 자료에 보시면은 5번 정도에 나와 있죠. 14페이지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총 3군데 출제가 나와 있습니다. 국계법에서 한번,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근데 이제 국계법에서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개발구역이랑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요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중간에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중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원칙은 허가 안 받죠. 근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 받아야 되는 게 그 안에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할 때는 작게 분할하는 게 허가사항이죠.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근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분할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그 옆에 이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응급조치는 재복구를 위한,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런 것들. 근데 국계법에서는 1개월 안에 뭐 해야 되죠? 신고. 근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도 허가 안 받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신고조차도 여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국계법에서는 1개월 안에 신고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신고도 하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국계법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중에 맨 밑에 봐보시면은 그 별표로 해가지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으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해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됐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저기 허가사항 중에 1번에 건축물의 건축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고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을 포함하는데, 정비구역에서는 뭐가 빠지죠?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죠. 정비구역에서는. 그 다음에 국계법에 없던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가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허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허용사항에 보시면은 응급조치, 여기서는 신고도 필요 없고, 7번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요거는 정비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개발구역에는 이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개발구역이랑 정비구역에서 허용사항은. 그 다음에 벌칙이 나오는데, 국계법에서 맨 밑에 칸에 국계법에서는 제가 벌칙을 3년에 3천짜리 2가지 가르쳐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허가사항 위반했을 때 벌칙이 3년에 3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했을 때 벌칙이 3년에 3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사항 위반했을 때 3년에 3천인데 정비구역에서는 2년에 2천. 이런 것들 참고로.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자, 육상, 어류, 양식장, 이거 허가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국계법에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2번 건축물의 건축인데 1번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인데 신축은 안 되고, 우리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죠?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는 응 하지 마시고 응은 뭐 또 85,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 개, 재축, 높이는 3m 이하. 그다음에 신축할 때 어디서?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면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 허가는 신축은 안 되고, 신축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도 또 따로 받고, 이렇게 2개를 받는 거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도 건축 허가도 받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2개 받는 겁니다. 다만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될 뿐이지,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는 의제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신축하는 건 안 되고 개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개축, 증축, 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신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여기서 규제하는 게 아니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하는 거는 허가를 작게 분할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는 거죠. 작게 분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토나 성토는 제외합니다. 거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4번에 보면은 형질 변경.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가로 안에 뭐는 제외하죠? 절토, 성토. 그러니까 절토나 성토는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24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아니죠.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도 허가 받아야 되죠. 정비구역에서 대수선이 허가사항이 아닌 거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에서 대수선이 허가사항이 아닌 거죠. 2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허가 안 받는 거 맞죠? 다만 뭐 해야 되죠? 신고 안 한다니까. 도시개발구역이랑 정비구역에서는 신고도 필요가 없다라고 신고 X라고 강조까지 해놨죠. 신고.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하고 나서 신고하지만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신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지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얼마 안에? 30일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거는 기득권 보호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공시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는 그냥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근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는 30일 내에 신고하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는 안 되죠? 경작지. 그거는 경작물이 되니까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허가 받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5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뭐 받아야 되죠? 허가.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는 인가.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른 걸 하는 거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랑 단축하는 것 중에 어떤 거? 단축. 면적을 확대하는 거랑 축소하는 것 중에 축소인데 몇 프로? 5%. 축소? 5%. 그래서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확대 빠져요. 확대. 축소?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고 이때는 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경미한 사항 변경을 통지합니다.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이 규모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일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이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게 두 번째 기준. 그러니까 여기에 어긋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변의 환경 내지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을 맞을 때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5가지. 3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인 경우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은 어디죠? 유보용도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역시 두 문자를 걸러내기 위한 지문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러니까 자,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시가화용도 세 군데는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유보용도 세 군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러니까 유보용도는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군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보전용도. 보전용도는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해요. 강화해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니죠. 자, 여기 규모에 적합해서 제가 1년 내도록 드는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이 토지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주거지역과 농림지역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규모를 정할 때에는 자, 주거지역이 9,000, 농림지역이 25,000제곱미터라고 해보면은 자, 일단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이어야 되죠? 1만 미만. 맞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3만 미만. 각각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개발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총 면적을 또 따집니다. 총 면적이 여기서는 34,000이 되죠. 총 면적이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가장 큰 규모가 여기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 되는데 지금 총 면적이 34,000이 돼버리죠.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허가 받으려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총 면적 역시 용도지역의 규모가 가장 큰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길게 써야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6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까 제한은 봤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항상 제한하는 사유, 제한하는 기간 이런 것들. 자,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1번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 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지 여기 보전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얼마 동안?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죠. 다만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얼마? 2년. 일정한 지역이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 이렇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데서는 연장을 할 수 있죠.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동안.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맞죠?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면 되죠. 아까
24페이지. 거의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에블바디가 다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절차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이나 시도지사일 때, 지금 제가 저기는 지문에는 시도지사만 써놨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하려고 할 때는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제한한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맞죠. 오케이.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오케이.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허가를 해제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최장 얼마 동안? 5년 동안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잠깐. 거기 26번 옆에 OX 지문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성장관리 방안 이거 누가 수립하죠? 특광시군이.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성장관리 방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분할구역 지정하는 사람 싹 다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특광시군이 어디에다 수립하죠? 유보랑 보전 용도에다가. 즉 시가화 용도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죠. 유보랑 보전. 그래서 개발 소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지금까지는 기출문 문제에 유일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랑 비슷했습니다. 용기 꼭 들어가야 되고, 근데 높이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사항.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이렇게. 용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지구단위 계획이랑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2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행위가 일어나야 되죠. 개발행위는 해, 대신에 돈 내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곳에 지정합니까? 강화되는 곳에 지정합니까? 해제, 완화되는 곳. 행위 제한이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니까 백화점이 지어지죠. 백화점이 지어지는 대신에 백화점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까 신세계 니네 돈 내 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이 숫자는 20%. 그래서 보면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1년 안에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번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지정하죠? 특광시군이. 국장이 지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비용을 부과하죠? 2개월 안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하는 것.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었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부과하는 시기는 이 행위에 대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부과를 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 다음에 이거 물납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이와 비슷한 토지 등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물납을 허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여기까지 국계법. 그리고 우리 자료의 맨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끝에. 거기 36페이지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권한자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광역도시계 수립은 공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관할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관할 다닐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근데 안 하면은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only 뭐 이런 것들. 관리계획, 원칙은 특광시군이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에서 하는지는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면.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원칙은 행정청. 그래서 특광시군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동의요건.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죠? 특광시군. 이 사람이 그 가로 안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사람도 특광시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사람도 특광시군.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에블바디가 국장, 시도, 시군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권한자 나오면 싹 다 지정권자. 근데 환직에게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특광시군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맨 앞에 정비법에서 대부분은 시장, 군수 등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 그래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이걸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정비법에서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가 수립하죠. 군은 수립하지 않고 특별시, 광역시, 시장. 그 다음에 구역지정은 특광시군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큰 거 지을 때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죠. 그래서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도지사. 국장보다도 도지사의 강조. 도지사. 그래서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광명시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한테 허가받는 거 아니고 광명시장한테. 조그마한 건물 지을 때도 광명시장한테. 광명시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광명시장이 합니다. 다만 큰 거 지을 때는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전 승인. 사전 승인의 대상이지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은 허가권자는 제한할 수 없고 국장이 제한하거나 시도지사가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은 지자체 장인데 면적을 가지고 구분하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 대도시가.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광시군이.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참고로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택도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나 주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기능개발, 광역시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하는 사람이 달라지죠.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데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은 사용검사도 국장이. 이거는 저 앞에 허가랑 사업계획 승인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도 권한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조금만 더 하면은 자리가 한 장이 더 넘어가야 돼서 이거 빼버렸는데, 그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거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이. 이렇게.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랑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투기가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 권한자들. 거의 대부분의 권한자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법. 개발법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거 뭐 동영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도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시험장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시험장 가가지고 아침에 아는 사람들이랑 인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또 심한 사람들은 님 뭐 몇 층에 몇 호실에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걸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소중한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지 왜 그걸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언니 화이팅 이런 거, 시험장 가서 그런 거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 좀 사람이 많은 학원들 이런 데 가면은 학원이 단체로 학원 접수를 하죠, 학교에. 거기 가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언니 화이팅, 언니 힘내, 꼭 합격해. 자기나 잘, 자기나. 그 시간에 왜 그걸 하거든? 공부해야지. 좀 있으면 시험 치는데. 그리고 시험장에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은 안 넣어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9시부터 9시까지 입시를 한다고 해서 9시까지 꼭 가면 안 되는 거, 8시까지 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너무 일찍 가는 것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날씨가 확 추워졌죠? 추운데 가지고 오도로 떨고 있지 마시고 한 8시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의자, 책상을 확인해야 돼요. 의자, 책상을 한번 흔들어 보고 찌그덕 소리 난다, 바꿔야 됩니다. 신경 쓰이니까. 다른 사람 책상으로 빨리 바꿔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우리 시험은 결시율이 이렇게 높은 시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시험 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일찍 와가지고 책상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책상으로 바꾸시고, 중학교, 고등학교다 보니까는 중학교 같은 데 가면 특히나 좀 책상 높이가 낮은 책상들이 있습니다. 키 크신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체형이 안 맞으면은 책상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늦게 가서 못 바꿨다 그러면은 감독관한테 저 안 온 것 같은데 결시자랑 책상을 좀 바꾸겠다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감독관한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중간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8시에 가가지고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먼저 민법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암기사항들이 많은 과목을 시험 시간에 임박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좀 덜하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작은 것들, 민법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암기사항 두 문자도 많고 암기사항이 많은 학개론을 임박해서,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 아니죠. 2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도 그냥 대충 봐도 되는 공법 먼저 보시고, 그냥 열심히 봐야 되는 중개법을 시험에 임박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법은 대충 봐도 되니까. 뭐 열심히 봐도 틀리고, 대충 봐도 틀리고, 뭐 마찬가지니까. 공법을 그냥 뭐 좀 요기는 해야 되니까, 뭐 그거는 점심시간 요령은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학개론 순서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험 감독관의 지시사항은 웬만하면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책상에 책 넣으십시오 하면은 넣으십시오. 끝까지 한자 더 보겠다고 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넣으라고 하면 넣고, 그 시간에 그냥 눈을 감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학개론 이렇게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눈 감고, 이런 것들 암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 넣으라고 하면 넣고, 가방 내라고 하면 내십시오. 얼마 전에 경찰 시험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거. 공부하느라 뉴스 볼 시간이 없었습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수정을 해주면서 그 감독관이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을 줬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 시험 감독관으로 오는 사람들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주말에 특근 수당 받고 한 일당이 10만 원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돈 받고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시험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겁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는 옆에서 좀 낫더라 하면은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알면 되는데 꼭 나와가지고 카톡을 하죠. 우리 감독관은 5분 더 주던데 이러면서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마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번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감독관은 시험 더 줬다, 뭐 출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칠판에 적으면서 정답 말해버렸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카톡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게 다 퍼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징계받습니다. 그 고가 점수에서 깎입니다. 괜히 일당 10만 원 벌고, 그 주말에 집에 있으면은 집사람이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에이 나가서 돈이나 벌자 하는 40, 50대 가장들이 주로 감독관에 들어오죠. 그리고 짬밥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한 명, 젊은 사람 한 명 이렇게 보통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있는 젊은 사람이 뒤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굳이 여러분한테 5분 더 줘가면서 자신을 인사 고과에 불리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에서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 날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시험 시간을 칼같이 이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땡 치고 나서 OMR 카드 마킹하고 있죠. 눈앞에서 찢어버립니다. 답안지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OMR 카드가 눈앞에서 찢기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우는 사람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시험장에 가면서 시험 OMR 카드 찢는 거 한 2번, 3번 정도 봤는데 그거 원래 찢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답안지를 안 받아줍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시험 종료 20분 전에 OMR 카드를 마킹하시고 미리 마킹, 미리. 그래도 푼 것까지는 마킹을 해서 내야 되니까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뭐 내가 다 풀고 옮긴다 해도 그 나머지 문제가 다 맞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푼 거 20분 전에 마킹을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못 푼 문제를 푸시면 되지,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빡빡하게 OMR 카드 체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마킹을 해놔야 됩니다. 괜히. 자, 그리고 시험장이 중요한 게 OMR 카드를 마킹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을 때는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5분 정도 남았을 때 이때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꿀지 그냥 낼지. 그래서 내가 OMR 카드 마킹을 빨리 한다, 그런 분들은 바꾸셔도 5분 안에 충분히 마킹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뭐 좀 수전증도 있고 해가지고 OMR 카드에 자신이 없다, 그냥 내는 거, 그냥.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OMR 카드를 바꿨다, 그때는 인적사항 먼저 적는 거 아닙니다. 답부터 체크해요. 답부터 체크하고 나서 아 내가 시험집 이거 답안지 바꿨는데 인적사항을 못 적었다, 그거 시간은 줍니다. 그거는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인적사항은 적게 해주니까 답안지를 시험에 임박해서 바꿨을 때는 절대 인적사항부터 먼저 적는 거 아니고 OMR 카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답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 칼같이 지킬 테니까 반드시 OMR 카드 체크를 미리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으면 더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 자기들이 불리한 걸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수할 필요가.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장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여자분들. 시험장 가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줄을 안 서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줄을 섭니다. 그러면은 자 9시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감독관이 9시에 입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OMR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내방송에 따라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작성 못하는 사람 없죠. 자기 이름 적고 수험번호 적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드십시오. 여자분들은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인적사항 다 적었다, 책 다 넣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 하고 하면은 보내줍니다. 이때는 어차피 OMR 카드 쓰고 한 10분 정도 화장실 가는 수준으로 줍니다. 20분부터 30분까지 그 전에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아니면 내가 9시 전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안 가도 되겠다,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안 가도 될 정도로 1교시가 11시 10분에 끝나죠. 11시 10분에.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정도 화장실에 안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예 미리 짜내시던지. 그러기 위해서는 8시 이후로는 물 같은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물 같은 거. 특히나 커피. 나는 아침에 커피를 무조건 한 잔 먹어야 된다. 8시 전에 먹어요. 8시는. 그리고 나서 9시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그리고 9시 10분부터 요때 OMR 카드 작성하고 웬만하면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짜내야 됩니다. 이 시험 치다가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러면은 그 시험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그 안 좋은 상하기 쉬운 음식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 화장실을 조심해요. 화장실을. 이렇게.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요령껏
그 감독관한테 손 들어가지고 미리 갈 수 있을 때는 가는 게 좋습니다. 가가지고 여자분들은 특히나 줄 안 서게끔, 그리고 줄을 설 수 있을 때는 줄을 설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 조그만한 거 하나 들고 가는 게 좋죠. 여자분들 줄을 많이 쓰니까. 남자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로는 저는 웬만하면 물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시험 1시간 전에. 그러니까 8시 이전에 물 같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시험 감독관이 혹시나 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유독 내 앞에 와서 있는, 유독 내 앞에만. 나는 네가 있어서 신경이 쓰여서 공부를 못, 시험 못 치겠으니까 좀 가라고. 그럼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감독관들은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운동화라든지 소리 안 나는 거 신고 오는데, 생각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도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됐으면서 생각 없이 구두, 힐 신고 들어오는 애들, 야 신발 벗어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야라고는 하지 마시고 신발 좀 벗어주십시오 말하면은 걔네 벗어야 됩니다. 힐 신고 돌아다니고 생각이 없는 애들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절대 피해야 되는데 메뉴를 말씀드리면은 김밥. 점심에 김밥 먹으면 안 됩니다. 김밥은 일단 소화가 엄청 안 됩니다. 김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김밥은 피하셔야 됩니다. 먹기는 편한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김밥은. 그래서 김밥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면 피하라는 거. 그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은 김밥은 상하기도 쉬운 음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나 오후 시간에 배탈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김밥은 웬만하면 피해야 됩니다. 김밥은. 먹기는 편하지만. 그리고 밥이 넘어갑니까 그 시간에. 그냥 쪼꼬바 하나 몰고 공부. 열량이 높은 거 있죠. 그 에너지바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물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점심시간에, 제가 실제로 시험장 갔을 텐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던 당시는 아직 관악산의 기운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민법 시험을 치면 제가 뭐 틀리겠습니까? 다 맞지. 저는 이제 민법 1차 시험을 치고 이제 2차 시험 공부하려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다니는 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안 가는 학교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아는 척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멀리 있는 학교로 갔는데 우연찮게 다른 학원에서 이 학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한 겁니다. 또 마침 우리 교실에 그 학원에 핵인싸가 핵인싸가 딱 중간 1교시가 끝나자마자 그 학원에 좀 이제 친한 분들이 이 교실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6개를 붙여놓고 자기들이 싸온 도시락을 쫙 까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일단 냄새나고, 정말 짜증나죠. 저 공부하고 있는데 쪼꼬바로 물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민법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당연히 토론 안 하겠죠.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 자기들이 야 3번 아이가? 4번 아이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문제는 여러분이 토론하는 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다 맞았는데 보니까 오답을 가지고 3번이 맞니 4번이 맞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바보들 아닌가 싶은데 좀 있으면 시험 쳐야 되는데 그 다친 시험을 왜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점심시간에. 좀 있으면 2차 중개법이랑 공법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를 해야지. 민법을 3번이 맞니 4번이 맞니 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도 어차피 틀린 거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헷갈리는 문제는 다 오답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굳이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1차 시험 딱 접어놓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이제 이것도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 점심시간 끝날 때쯤 되면은 각 출판사에서 이거 정답이 나옵니다. 그거 메고 보고 있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십시오. 그 1차 시험 떨어졌으면 집에 갈 겁니까? 1차 시험 떨어졌으면 집에 가야 되긴 한데 그냥 매겨보지 말고 그냥 2차 공부하십시오. 그때 언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거 교수들이 이제 킥으로 받아가지고 문제를 그 자리에서 막 풀어가지고 정답을 올리는데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빨리 풀다 보니까 교수들도 실수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정답이 맞긴 한데 뭐 빈칸도 있고 막 되게 지역적인 판례 같은 거 되면은 빈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정답이 아니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6시 되면은 가다반이 나옵니다.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되지. 굳이 미리 정답 알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3번이 맞니 4번이 맞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에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게 뭐 계산기는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 쓸 정도의 계산 문제는 안 푸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암산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앞에 시계를 놔두는데 내가 보기 편한 시계, 숫자 큰 그 독서실용 시계 있습니다. 대신 통신이 되면 안 됩니다. 요새는 통신되는 거 되게 많은데 통신되면 안 됩니다. 통신되면 안 되고 그냥 전자시계는 됩니다. 전자시계는 그 독서실용 시계라고 해서 그 문방구 가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팝니다. 그런 것들, 숫자 큰 거, 보기 편한 거. 시침으로 돼 있는 시계는 내가 급하게 보다 보면은 잘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이나 남았는데 잘못 봐가지고 우리 30분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막 급하게 풀다 보면은 풀고 나면은 1시간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시침으로 된 시계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숫자로 된 시계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사인펜, 신분증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죠. 수험증인가? 그거랑 신분증도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고, 사인펜은 여유있게 챙겨가셔야죠. 여유있게 챙겨가셔가지고 그 일반적인 사인펜 말고 문방구에 가면 500원짜리 있죠. 그 뭉뚱하게 돼 있는 거, 끝에 뭉뚱하게 돼 있는 거, 그거 찍으면 한 방에 찍히는 거, 그런 거 해야 빨리 찍습니다. 그걸로 딱딱딱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처음 사면은 점으로 찍힙니다. 점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전에 힘을 줘가지고 살짝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 칠 때 되면은 요게 딱딱 찍으면 한 방에 찍히게끔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있으면 이거 꽉 안 채워도 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그거 누르는 걸로 한 방 딱 누르면은 한 요 정도만 딱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체크하다가 살짝 요만큼 삐져나갔다, 괜찮습니다. 다른 칸 침범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칸만. 다른 칸을 침범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동그라미 밑에 요 바코드가 있죠. 이 바코드로 이 줄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줄을. 그러니까 다른 칸을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벗어난 거 아니면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게 10년간 시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체득한 노하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한테 항상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문제를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 그래서 시험장의 준비물은 미리 그 전날에 챙겨두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조절 잘 하시고,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고, 내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집안이 내가 요새 좀 시끄럽다, 그냥 며칠 밖에서 방 잡아놓고 잡시오. 집에 애새끼들이 말 안 듣고 이러면은 그냥 며칠 속 시끄러운 것보다는 밖에, 그런 분도 봤습니다. 진짜로 모텔에 방 잡아놓고 그냥 며칠 계시더라고요. 집에 막 좀 시끌시끌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무튼 지금부터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죠. 갑자기 날씨가 오늘부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 감기 걸리면 큰일 나죠. 이렇게. 감기 조금 기운이 있다, 추천드리는 거, 저도 그 편의점에 쌍화탕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쌍화탕이랑 그 편의점의 기본적인 그 감기약 팔죠. 팡코레이라든지, 저는 팡코레이 이거 자주 먹는데 자, 콧물이 약간만 나와도 저는 먹고 잡니다. 감기 걸리면 제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건강관리, 감기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개발법 몇 문제 풀고 쉬도록 하죠.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개발계획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가. 인가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뭐 인가받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나왔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계획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죠. 구역을 지정한 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3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미국고. 4번,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건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 X, 환지 방식일 때.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국가나 지자체.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후가 아닌 세 번째 줄, 공람 공고일 후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공람 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소유자 수를 산정하고 증가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그 다음에 2번, 지정, 옳은 것.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할 때 국장 승인 받는 거 없습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자,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관리계 결정이랑 똑같죠. 관리계 결정권자랑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똑같고 절차도 관리계 결정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래서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이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한다. 근데 지정할 때 국장의 승인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예외적으로 국장. 그 다음에 2번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5가지. 천, 국, 이, 제, 요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지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을 한다. 둘 이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세 번째는 천재지변. 네 번째는 국장한테 제안하고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고.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 누구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그래서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시, 도, 대도시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국장이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냥.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을 한다.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정을 하는 사유.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5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제안할 때 제가 제요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 심의가 아니라 자문.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국장한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제한하려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20만 제곱미터면 자, 여기 제요에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원칙은 시행자죠. 시행자인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한테 제안한다. 근데 그 밖의 사유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원래는 시행자니까 원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데 여기 국장한테 제안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그때는 국장한테. 그러니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한테 제안하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면 됩니다. 시행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요걸 우리 한번 했었죠. 뭐 동영에서 이런 문제 한번 봤었죠. 자, 농림지역의 취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국공일 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미개발지역이죠. 농림지역이니까 할 수 있다. 2번 미개발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림지역이니까 도시 외의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근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환지 방식이고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죠? 국가나 지자체. 근데 문제 지금 시행자가 조합이니까 동의받는 게 맞죠. 2번이 정답.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을 때 공람 공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면 답변 주는 기간이 여기서는 30일. 자, 공람 공고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 안 해도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청회는 필요하면 개최할 수 있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근데 지금 문제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3만. 이니까 공청회는 개최하여야 하는 게 아니죠.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개최하여야 한다. 오케이.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계획관리랑 자연녹지지역인데,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원래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취락지구라고 해요. 취락지구. 취락지구에서는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어야 하는데 취락지구니까 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이런 곳은 면적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진다고 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획이 없을 때는 계획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즉 농림지역과 같은 이런 비도시지역들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면적이랑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 안 하는 곳이 있었죠. 무슨 지구 붙었을 때. 그게 첫 번째 취락지구,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 네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그래서 농림지역은 원래 계획이 없으면 지정을 할 수 없지만 취락지구니까 이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죠. 단 어디서는 그렇지가 않죠. 취락지구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아요.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이하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